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유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유럽연합의 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의 선거가 좀 연일 이제 오늘 또 신문지상을 장식하고 있는데 증시에도 많은 영향 주고 있다고요? 네, 이태리 증시가 급등하면서 다른 여타 증시들도 급등했습니다. 오늘 영국은 뭐 아시겠지만 그 휴장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다른 증시들은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요. 독일 증시는 또 신고가에 들어가는 양상이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이태리 증시의 증시가 아니라 선거 결과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유럽의 좀 선거 판세를 보면요. 지금 하고 있는 선거는 유럽 의회 선거죠. 유럽엔 그 ECB도 있지만 집행위원회도 있고 또 유럽 의회도 있습니다. 이 유럽 의회가 거의 7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의원을 뽑는데요. 최근에 나타났던 이슈의 핵심은 뭐냐면 극우주의자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민족주의, 이기적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극우주의자들이 많이 생겼고, 그 극우주의자들이 1등한 국가가 바로 프랑스, 영국 이런 국가들이고요. 또 덴마크까지도 극우파가 1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번 선거의 핵심적인 특징이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달라지는 게 아니냐, 분위기 달라지면서 이유 깨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독일에서는 여전히 이 현재 총리가 이끌고 있는 이 정당 연합이 1위를 차지했고요. 다만 일부 극우파가 진입을 했다라는 것 정도가 이제 이슈가 되었고, 이태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했었거든요. 오성연합 같은 이런 좀 민족주의 계열의 이쪽이 악진을 하면서 기존의 민주당을 위협하지 않겠느냐라고 봤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좌파 계열의 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김으로써 결국은 이 정치적인 변동성 하나가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오늘 이태리 증시 급등을 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오늘 3% 정도의 급등을 보이면서 다시 이태리 증시도 밀라노 증시도 정고점 부근에 근접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51선이라고 하는 중기 이평선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식 선 차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잘 보이지 않아서요. 이틀간의 이제 분봉 차트로 보시면 오늘의 전반적인 갭업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죠. 갭업 이후에도 내리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한 22,000선 정도 되는데 21,500선까지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이슈를 이끈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적인 이슈, 즉 기존의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이따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드라기 총재의 또 발언이 결국은 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슈 한 가지, 그 다음에 드라기 총재의 유동성 이슈, 이 두 가지가 유럽 증시에는 상승의 근거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선거 결과 잠시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들이 1위를 차지했고 이태리에서는 중도 좌파인 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과연 앞으로의 이유에 좀 영향을 어떤 식으로 미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 어느 정도 EU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융동맹에 이어서 정치 동맹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왜 EU가 통합을 해서 경제 상황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서로 상황도 다 다른데 억지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느냐라는 시각에 드디어 반응을 한 거죠. 그동안 유럽은 그래도 먹고 살만 했기 때문에 극좌 극우를 선택하지 않고 중도좌파, 중도우파가 45대 55 정도로 이렇게 계속 균형을 맞춰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좌 극우가 있었지만 이들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들의 비중이 20%까지 늘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 판을 뒤집을 만한 그런 세력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이들에게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에서 목소리가 그만큼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침체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면서 왜 내가 남을 도와야 되느냐라는 시각에 사람들이 서서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못 사는 국가는 오히려 감세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들 국가도 또 역시 그쪽에서는 그리스가 이제 극좌를 선택을 했는데요. 반대를 하는 거죠. 왜 반대를 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묶여서 환율이 비싼 유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차라리 여기서 빠져나와서 통화를 급하게 절하를 시키면 우리 경제 회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나라로 쪼개져서 예전처럼 뭐 이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마르크화 쓰고 영국은 지금도 쓰고 있으면 스털링화 계속 쓰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프랑으로 되돌아가고 이탈리아는 리라로 되돌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자라고 이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그런 시각이 그동안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기존의 경제를 이끌고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의 시각을 높게 사주었다가 이 침체가 너무 오래되니까 4, 5년 넘어가고 회복된다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제 드디어 극좌 쪽에 민족주의 쪽에 선택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 지역의 분쟁이 좀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유럽을 둘러싸고 있는 동유럽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중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분쟁의 불씨가 이동될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정치 상황이 만약에 고착화되고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향후 불확실성을 낳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너무 우리가 미리 긴장할 필요는 없지만 경제 침체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시장이 민감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빵에 가장 민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니 복지니 막 떠들어도 결국은 복지 아무리 해주면 뭐합니까? 일단 내가 아무리 살기 편해도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으면 그 복지에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병원 가는 게 공짜고 봐서 공부하는 게 공짜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장 내일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유럽에서는 대책이 바로 무언가 나올 거야. 나오면 강력하게 나올 거야라는 기대감을 더 높여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더 크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정치적으로만 보자면 극우파가 출연한 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이태리나 이런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드라기 총재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드라기 총재가 저물가로 가는 것, 즉 디플레로 가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드라기 같은 경우에는 조롱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구라를 치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기는 말뿐이다. 한 번도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다. 그런 평가를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일부 게시판의 그냥 놀림거리가 아니라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유력 언론에서도 대놓고 지금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기가 그동안에 항상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마우스 액션을 넘어서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립 서비스를 넘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도 조금 미지수입니다만 시장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고 드라기가 이미 나와서 두세 번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독일마저도 그동안 가장 이런 부양책에 반대했었던 독일마저도 약간의 부양책은 허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최근 들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독일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쪽에서도 대놓고 지금 경기 부양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시장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20%의 구구주의자들이 판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강력한 대책이 나올 거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로화를 지금 보시면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최근 유로화는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최근 거의 몇 개월 동안 진행되었던 상승 추세를 좀 이탈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로화의 하락 자체, 유로화 하락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유럽에서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라는 거죠.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건 예금 마이너스 금리 정도였다면 예금 마이너스 금리뿐만 아니라 제3의 LTRO와 같은 유동성 공급과 같은 강력한 대책이 나올 경우에는 이것은 주요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강세를 통해서 미국으로 일부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유럽 쪽의 증시나 채권이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들이 늘어난 자금을 가지고 뭘 할까요? 안에서 이제 내수 대출도 일부 가겠지만 과거 했던 것처럼 외부 쪽으로 흘러나오는 돈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늘어난 유동성으로 투자 자금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인도 증시를 포함한 이머징 쪽이라든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증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고 계속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유럽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 정책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이 좀 기반이 되고 있다. 신뢰까지는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어떤 정책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기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지금 바탕에 깔려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유럽 증시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ECB 정책에 대한 기대감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럽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유럽의 상황들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증시의 움직임이 우리 증시에 급격한 영향을 주는 것은 별로 없다. 다만 유럽에서 아주 큰 빅 이슈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경제 공황을 낳을 만한 그런 빅 이벤트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면 유럽 증시 자체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럽의 정치적인 이슈 변화 자체가 지금 당장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만약에 지금 20% 정도 되는 이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이들이 중도 우파라든지 이런 쪽과 연합을 지금 이제 시장의 시각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대척점에 섰던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오히려 한 편을 맺고 지금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 극우의 목소리를 눌러버릴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팽배한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우들 내에도 시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내에서도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어서 아마 상황별로 또 사안별로 해처 모여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동안 정치 색깔은 4대 4대 1, 1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렇게 2, 3, 3 이런 식으로 좀 분할된 상황이기 때문에 2, 4, 4의 이 분할 구도 속에서는 향후 어떻게 해처 모이냐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렉이 걸릴 수도 있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은행동맹인데요. 은행동맹에서 지금 이유는 대부분 다 합의제로, 전원 합의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계속 누군가 반대를 걸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흐름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재료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민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유럽에 싼 노동력이 들어와서 내 일자리를 뺏어가는 것 자체를 상대적으로 잘 사는 국가들은 싫어한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제 특집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독일이 지금 통일이 됐습니다만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독과 동독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서독 사람들의 피해의식, 동독 사람들의 피해의식이 모두 공존한다라는 거죠. 동독 사람들은 서독이 우리를 흡수합병해서 우리의 부를 다 빼앗아갔다라고 생각하는 반면 반대로 서독 사람들은 동독 사람들의 저임금 노동력이 우리의 노동력 그다음에 임금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향후 유로존의 이 정치적인 변동성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6월 초에 있는 ECB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향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가능성만 말씀드린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고 이게 실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국 다음 주에 ECB가 어떤 액션을 보여줄 거냐, 그와 관련돼서 유로화는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 거냐가 우리 시장의 핵심이고요. 아직까지 움직임을 봐서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긍정적일 것으로 아직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불안한 점 분명히 있지만 ECB의 정책 더 주목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증시와 유럽 의회 선거 동향 한번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 인터플렉스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종목 인터플렉스 오늘 살펴볼 텐데요. 인터플렉스 오늘도 2% 가까이 하락하고 있고 최근 좀 조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 굉장히 좀 본질적으로는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지금 4년 내 신저가거든요. 4년 내 신저가라고 하는 건 그만큼 계속 주가가 약세만 보였다라는 건데, 인터플렉스가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모두가 찬양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도 당연하지 않느냐, 인터플렉스 같은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도 매우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또 반대의 시각, 조심하자라는 시각이 증권사 시각의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실적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이제 예상을 잘해줘 봐야 결과치만 발표되게 되면 시장에 낮춰놓은 컨센서스도 하회하고 있는 것이 문제고요.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을 꿈꿀 수 있는 건 적자로 쭉 가던 종목이 흑자로 반전하는 것이 가장 이제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오는 그 지점인 거고요. 그 정도로 가는 구간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는 역사상 밸류에이션 하단까지 내려갔다가 흑자 전환했을 때 이제 극적인 반전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종목은 예상은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증권사 정도가 하반기 말 정도에는 그래도 분기상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데는 올해 하반기까지도 적자가 지속된다, 흑자로 돌아서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전망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일단 매출량으로만 봤을 때도 이게 지금 반기 매출액과 이익률인데요. 지금 매출량으로만 놓고 봤을 때도 2013년에 비해서 지금 올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비해서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011년보다 약간 매출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이 적자 폭도 올해 2분기가 아니라 하반기나 되어야 소폭의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기준선이 여기기 때문에 적자에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러한 실적 압박 요인 자체가 결국은 이 종목의 발목을 잡고 있고 최근에 신저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주가 하락의 원인은 역시 실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이 이렇게 계속 하향되고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실적 하향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양합니다. 이게 한 가지 원인이었다면 그 원인만 치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익 자체가 내려가는 구간에서 주가 내려가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터플렉스의 이익이 떨어지고 있는 것,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과 함께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쪽이 있습니다. 대만 FPCB 업계의 매출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두 회사는 경쟁사입니다. FPCB라고 하는 큰 시장 내에서 지금 뭐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뭐 국내 이녹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회사들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개수는 점점점 많아지지만 스마트폰의 객단가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좋은 스펙의 기기도 과거 대비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스펙은 점점 올라가는데 가격은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가격은 좀 떨어지는 그러한 IT 업계의 이 기술 발전에 따른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부품주들에게는 더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이 FPCB 쪽이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뛰어들어서 결국은 공급 과잉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가격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 경쟁자들은 계속 치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 악화의 원인은 결국 경쟁자들이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수급이 공급 과잉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11달러의 가격에서 2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격이 폭락하는 구간에서 반도체의 사양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시장 전망은 컴퓨터가 앞으로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면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흑자다, 그런 믿음이 강했고 반도체 가격이 또 워낙 좋았으니까 마구마구 증설한 거죠.
그래서 증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늘어난 증설 자체를 나중에 수요가 감당하지 못하는 공급이 되다 보니까 결국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꺾여 내려갔고, 그래서 반도체 업계가 뭐 감산도 하고 그다음에 설비도 조금 줄여보고 공급도 조절해보고 별 짓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내려가는 반도체 가격을 막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은 웬만한 회사들은 다 망하고 지금 달랑 3개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치킨 게임의 초동 국면이 될 가능성, 그리고 이 FPCB라고 하는 건 그렇게 이제 기술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른 그 경쟁자들이 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이 부담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살펴보게 되면 이 지금 인터플렉스라고 하는 회사 이제 거래 선별 매출액 비중 추이가 나오는데요. 평균적으로 지금 50%를 넘기는 것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늘어나느냐? 그러니까 인터플렉스의 최대 장점이 뭐였냐면 애플에도 공급하고 삼성에도 공급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제품이 나오는 그 시기에만 앞서서 매출이나 비중이 늘어나고요. 나머지는 비중이 확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50% 이상 항상 삼성전자로만 채워야 되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인터플렉스가 아닌 다른 쪽으로 비중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경쟁사들로 일부 돌리고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일본 업체들 쪽으로도 손을 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완제품의 객단가를 계속 낮춰야 되는 입장에서 해당 부품사들에게 더 비용을 낮추기를 요구한다든지 가격을 낮추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회사 쪽으로 계속 물량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삼성전자 휴대폰이 점점 많이 팔리고 있고 태블릿도 점점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해내고 있는 업체들의 매출은 흔들리지 않겠지만 이런 매출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담 자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계속 비중을 한쪽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원래 3개 벤더 정도에 나눠줬었는데 이제 3개 벤더가 아닌 5개 벤더, 7개 벤더 이런 식으로 벤더를 자꾸 넓혀 나간다는 거죠. 그러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의 QC, 즉 품질 경쟁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이제 인터플렉스가 규제하거나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주 특화된 기술로서 다른 업체들을 모두 쳐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또 부담 요인이고요. 또 향후 시장의 중심이 미드랜드, 하이엔드가 아닌 미드랜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화된 높은 기술력보다는 싼 가격에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요인은 뭐냐면요. 이 기업의 특성이 지금 비용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캐펙스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는 2010년도에 최고액을 치고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앞전의 캐펙스 때문에 결국은 감가상각비가 2013년도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2014년도부터 조금 줄어들지만 2015년도부터는 다시 또 캐펙스가 늘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의 증가폭도 생각보다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2014년도에 지금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이 비용 구조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빠르게 흑자 전환 구조가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감가상각비가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앞서 빠져나간 돈을 회계상으로 그냥 분할해서 지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미 다 빠져나간 돈이고 실제로 올해는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별로 안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어쨌든 영업이익이나 에비타의 크기를 빨리 키우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실적 추정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 악화 때문에,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예상한 실적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안 좋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안 좋게 보이게 되는데, 지금 인터플렉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FPCB 업체가 모두 그런 상황에 휩싸인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 종목만 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빠지고 있거든요. 다만 대표 종목인 인터플렉스가 제일 많이 빠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종목의 실적 악화 요인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원인으로 실적 악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도 강해지고 또 비용 구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폭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터플렉스 좀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이 불안하실 텐데, 인터플렉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먼저 준비된 그림을 좀 보고 얘기를 드릴까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이 지금
PBR 밴드를 12개월 포워딩 해보면 지금 거의 역사적 저점 수준을 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추가적으로 더 내려가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 더 내려갔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기서 추격 매도를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격 매도는 이미 늦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가격에서 사야 되느냐? 이것도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다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아주 조그마한 호재만 나와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는 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실적 회복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상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까 제가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의 이제 밸류에이션이 바닥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흑자 전환, 이런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주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턴어라운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시점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다만 이게 여기까지 내려가서 되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지겹게 바닥권을 헤매다가 올라갈지, 이 상황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언제쯤 흑자 전환하게 될지. 그래서 시장에서 1차적으로 보고 있는 시기는 올 하반기에 아이폰 6와 아이패드 새 모델들이 나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가 될지 그 이유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지금부터의 분할 매수, 하반기 아이폰 6에 관련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자율적인 기술적 반등만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하반기를 노리고 좀 장기적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단기적인 트레이딩 정도,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종목 인터플렉스 알아봤고요. 잠시 후에 종목 신호등 시간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동방박사의 종목 신호등 시간입니다. 오늘도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시청자분들께서 리치맵 홈페이지에 올려주신 사연들 토대로 종목의 신호등을 켜주실 텐데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입니다. LG전자를 6만 8천 원대에서 매수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이 좀 급락을 하는 바람에 좀 마음이 불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익을 이제 실현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래도 LG전자를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매수 시점도 아주 좋고, 그리고 오늘 지수가 급락을 했죠.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매수 세력이 없는 상태에서 기간 매도가 급격히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낙폭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LG전자는 상승률 아침부터 상위권에 5위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까 한번 알아보면 내일 28일 날 G3 LG전자 스마트폰 LTE폰인 G3가 출시가 되는데요. G3가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LG전자의 어떤 실적을 좀 불안하게 했던 게 휴대폰 사업부가 적자였었는데 이번에 스마트폰 전략폰인 G3가 출시되면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오늘 강한 모습인데 그 다음에 2분기에 이 전략 모델들이 물량이 증가되면서 전년도 대비해서 휴대폰 판매 쪽에 한 10% 이상의 10% 중반 정도의 판매고를 올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그래서 MC 사업부인 휴대폰 사업부가 흑자 전환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이 LG전자는 휴대폰 사업부 흑자 전환이 된다면 실적에는 아주 강하게 주가도 반영이 될 거 실적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가전사업부는 LG전자는 항상 이익이 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휴대폰 사업부 흑자 전환의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예상 PER로 봤을 때는 14배 정도 다소 고평가되어 있지만 향후에 실적이 휴대폰 사업 실적이 개선되면 이것은 내려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PBR 자산 가치로 봤을 때 1.0배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 LG전자는 75,500원 정도 아주 중요한 가격인데 여기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하늘선 이상에서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반등을 하는데 좀 주봉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보이죠. 어저께 제가 대박스타 6시에 대박스타 출연해서 이 LG전자 같이 언급해도 이제는 상승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 매물을 뚫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가열가 매수 시점 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매물을 이번에는 좀 뚫지 않을까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으로 보고 주가를 가시면 되고 이제 손절가는 지금 68,500원 12평선 정도를 손절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좀 길게 봐서 이거 돌파한다고 보고 78,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고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안심하실 만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G전자의 종목 신호등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을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LG전자 초록신호등 안심하시고 매수하시고 또 홀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디스플레이를 25,000원에 사서 지금까지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얼마까지 들고 가야 할까요? 하반기는 얼마나 오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LG디스플레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주 좋은 종목 사서 2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장도 안 좋은데 먼저 축하드리고요. 지금 좀 전에 LG전자에 대해서 설명했듯이 똑같이 이 종목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G3에 대한 공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면 향후에 하반기에 과연 실적이 개선될까 그런 측면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패널의 어떤 시향이 아주 중요한데 향후에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은 업황 자체가 좀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급 업체들이 이제 캐파 증설이 쉽지 않아 가지고 공급이 어느 정도 축소된 효과도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다음 달 월드컵 있죠. 그리고 선진국 경기 회복이 좀 예상돼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럽 경기도 회복에 대한 정책적인 기대감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 업황 자체는 수요는 견조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업황은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내일 나오는 제품 중에 왜 주목을 받느냐면 풀 HD보다
4배 정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QHD라고 있습니다. 이 QHD가 앞으로 내일부터 내일 G3에 5.5인치의 채널 채택되듯이 향후에 이게 QHD가 빠르게 보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향후에 동사에는 어떤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고요. 올해는 한 4천만 대인 보급률이 4% 정도 예상이 되죠. 내년에는 한 10% 정도까지 보급률이 1억 1천만 대가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혜주는 이렇게 LG 디스플레이가 갖고 간다는 거 먼저 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산 가치로 봤을 때는 PBR 0.9배 정도라서 이제 괜찮은 편인데요. 수익 가치로는 아직은 수익은 본격적으로 내는 단계는 내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매매를 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차트를 한번 주봉 차트를 보시면 차트가 이제는 한번 반등을 했다가 크게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잘 뚫으면 3만 원 초반에서 안착을 해버리면 주식은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상은 아주 중요한 상태고요. 아직 매도가 아니거나 그대로 계속 들고 가는 구조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3만 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 지금부터는 손절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손절가 27,500원 잡고 가져가시면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역시 LG전자와 마찬가지로 좀 내일 나올 G3에 호재가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불인가요? 네, 초록 신호등 켜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LG 디스플레이도 초록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인데요. 삼성증권을 며칠 전에 41,000원, 비중 20%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해서 팔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단기 투자자라고 하시고요. 또 장이 좋아진다고 많이들 하니까 좀 이번에는 하반기까지 들고 가볼까 이렇게 고민도 되신다고 하는데 삼성증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삼성전권은 뭐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죠. 지수가 1930대에서 2020% 올라오면서 가장 크게 좀 올라왔던 금융주인데 현 상태에서는 조정이 임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 임박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라면 일단은 지금에서 좀 팔고 다시 진입 시점을 고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주가가 계속 안 좋다가 이 종목은 한번 먼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주식이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쭉 내려갔죠. 내려가다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찍었다 생각하고 이제 반등을 하는데 매물대가 여기 아직도 많죠. 그죠? 그리고 거래가 많다가 줄었다 다시 거래가 실려있어 최근 들에. 왜냐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보니까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 있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보는 하늘색 선을 붕괴를 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매매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투자 어떤 포인트를 보게 되면 최근에 올라오던 것은 그동안 이제 1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금리 변동성이 아주 이제 약화돼서 변동이 크지 않다는 얘기죠. 그의 얘기는 채권에 대한 수익이 변동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 결과적으로 채권 평가손이 발생을 적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매매 어떤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손익도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은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괜찮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실적 최악은 지났다. 1분기부터는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도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보고 이제 지수도 이제 박스권 돌파 시도 오늘은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지수가 박스권 돌파했을 때는 추세 상승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지수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목표가가 왔기 때문에 43,000원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43,9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왔다. 이제 조정하고 가야 된다. 그 조정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4만원 내외까지 조정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 목표가는 43,000원 기술적 반등 보지만 일단 손절가를 42,000원으로 종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정도 매도하고 아니면 내일이라 반등할 때 매도하고 다시 매수 시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수가 좋을 때는 지수가 2050 이상 갔을 때는 삼성전권은 관심 있게 보면서 매매해도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단기 매매는 일단은 이익 실현하고 본전을 지키자 그런 측면입니다.
네,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성증권의 종목 신호등은 어떤 분인가요? 네, 단기적으로 적색 신호등 일단 매도를 하고 본전을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도를 하시라는 적색 신호등 켜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한 종목 신호등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종목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세실업인데요. 한세실업이 유독 섬유 이복 업종 내에서도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한태실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세실업이 이제 우리가 흔히 입는 니트류 이런 데 들어가는 원면이나 원사, 그러니까 실이나 천을 만드는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천이나 실을 만들어서 이 니트까지 완제품을 만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해당 회사에다 납품을 해준 OEM까지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입고 있는 뭐 아베크롬비 앤 피치라든지 아니면 뭐 자라의 옷이라든지 아니면 스페인 스파 브랜드 뭐 이런 쪽 H&M 같은 경우에도 자라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베크롬비 옷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옷인 것 같지만 실제로 만든 건 베트남의 한세실업 공장에서 만든 그런 옷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세실업의 아직도 이제 홈페이지에 제가 최근에 방문해 보지 않았는데 한 뭐 1, 2년 전만 하더라도 홈페이지 가면 떠 있는 멘트가 그거였거든요. 미국 사람 중 3명 중 1명은 한세실업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이 그 코멘트였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종목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올해 가장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베트남 제3법인을 증설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 비해서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의 10% 이상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올라가는 가운데 비중이 베트남 쪽에 늘어난 것이고 나머지는 정체된 상황, 즉 인도네시아나 중남미 쪽은 정체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왜 실적의 호전의 원인이 되느냐? 자, 보시면 2013년도에 캐펙스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꽤 많은 돈을 제3범인을 만드는 데 썼기 때문에 이 돈을 이제는 세이브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일회용 쪽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발생이 되면서 실적이 안 좋아졌던 부분이 이번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상반기까지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다. 작년 상반기에는 이거 짓느라고 돈을 많이 들여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였는데 이번은 오히려 이런 비용들, 즉 기저효과 때문에 실적이 좋아 보인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금요일 경제가 달성되다 보니까 또 베트남에서 일부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임금 부담을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위험 요소가 조금 있었는데 실제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고 원화 강세로 인해서 또 받는 피해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향후 이제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모두 좋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 실적 전망도 좋고 베이스 이펙트도 있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요인 때문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굉장히 오랫동안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지속이 될까요? 같은 OEM 업체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좀 중요한데요. 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영업무역처럼 스포츠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업체들은 최근에 조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뭐 마카롯이라든지 한세실업 같은 기본적인 OEM을 한 업체들의 주가 동향은 장기적으로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3년, 14년간의 그 차트라고 보여지는데 장기적인 방향이 2010년 이후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즉 혼자 가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들이 주로 납품처가 선진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또 최근에 이제 패션 트렌드가 스파 브랜드와 같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그런 트렌드 패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옷 소비량 자체가 고가 브랜드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저가 브랜드 여러 개를 사서 다양하게 입는 그런 패션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명품 소비도 줄지 않겠지만 패션 트렌드 자체 내에서 다양한 룩을 소화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한세 시럽의 특징은 뭐냐면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원면 원사 만들어서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 만들어서 이제 수출을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원면 원사를 가지고 그것을 염색, 나염까지 전부 해서 그 다음에 완제품을 만들어 수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원면 원사 만들고 나염하는 과정은 다른 쪽에 주었었는데 이제는 자회사 자체를 하나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 인수한 자회사 자체에서 나염이나 염색 같은 것들을 스스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옷을 만들어내는 전 과정을 지금 한세 실험 내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해졌다라는 점에 비용 세이브가 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효율화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의 향상 요인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좀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의 주가, 또 지금까지의 실적, 나아가서 앞으로의 실적까지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종목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방향에 대한 문제는 별로 의심이 안 되지만 상승 지속성, 그래서 시세가 좀 늙어갈 가능성, 그래서 시세도 젊은 시세라는 게 있고 늙은 시세가 있는데요. 이 종목 제가 처음에 봐서 좋게 말씀드렸던 때 가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한 2, 3년쯤 전에 제가 5,500원 정도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불과 2, 3년 전에 구간 동안 주가는 4배가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서서히 시세가 늙어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PR 밴드상도 그렇고 PBR 밴드상도 그렇고 역사상 보지 못했던 최고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긴 계속 가겠으나 위쪽으로의 상승 탄력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제한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기관 매매 동향이다. 특히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투자 판단이 변하게 되면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 기관들이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관들이 빠져나올 때 꼭 유념하셔서 기억을 계속 하셔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한세실업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김종희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정리하는 전략 타임입니다. 오늘은 트루이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먼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오늘 지수 빠졌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국내시장은 전일 미 시장의 전쟁으로 사망한 병사들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방향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내시장은 그동안 10거래일 동안의 정신을 떠받쳐줬던 외국인들의 관망세를 좀 보인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과 좀 대조적으로 금일까지 10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심리적인 지지선인 2,0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하면서 장중한 때 1988포인트까지 낙폭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모습 속에서 코스닥 지수는 단기 주스가 이탈되면서 540포인트를 다시 한번 시험받는 양상까지 드러났습니다. 물론 장 후반에는 저가 매수 유입으로 양차 모두 낙폭은 일부 축소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일 다음이 카카오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으로 거래 재개된 다음이 시초가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이와 관련된 발언손이라든지 카스 등이 상한가까지 감소를 기록했고 박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그 국부펀드인 테마섹 접견 소식으로 인해서 창수사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 가스, 은행 업종이 오름폭을 기록하는 정도로 전반적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선을 깨진 지 정말 오랜만에 깨진 상황이라 내일장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최근 그 지수 상승폭에 좀 제동이 오늘 걸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인 지지라인을 재차 확인을 하는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추세가 단기로 이탈되면서 소폭 조정은 한두 차례 더 보이면서 출렁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관망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이번 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조정 이후에 반등을 기다리면서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다시 강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시장을 바라보는 팁, 투자 전략 간략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자세하게 투자 전략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기관 매도세가 오늘까지도 계속 가중되는 이상 주중반까지는 지수 반등보다는 조정 쪽에 무게를 두는 관심이 필요해 보이지만 주중반을 지나면서 월말에 펀드 수익률 관리 차원에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에 기인한 기관들의 저가 매수 또한 예상되는 만큼 지수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이 강한 실적주 위주의 저가 분할 매수 가담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주후반 저가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지만 주식의 비중보다는 현금의 비중이 조금은 더 이번 주는 무게를 더 두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주식보다는 현금화에 조금 더 비중을 더 주자.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트루이즈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전략 알아봤습니다.